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유기산업 대표이사 박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석인 교수님은 이쪽에서 했으니까 저는 이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바이오차 활성화 포럼 얘기까지 정말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어기구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2020년 7월 3일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지금도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이 글을 올렸었는데 저한테는 정말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2019년도에 4월달쯤에 바이오차가 2019년 리파이먼트 IPC 가이드라인에 사실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인벤토리 상의 그 CDR 방법론으로 2019년 4월달에 생겼는데 저희는 그 2020년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오늘 자장으로 오신 김필주 교수님께서 그때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저희가 그 다음 월요일 날 제가 지금 저희 농업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 감축 사업을 하고 있는 이길재 팀장님께 전화를 해서 빨리 자발적 감축 사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차 활성화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외부 사업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21년 5월 3일이었습니다. 이때 정말로 너무 빠르게 일제 팀장님께서 농업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 감축 사업, 바이오차 자발적 감축 사업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2021년 12월 27일이었는데 이때 이제 농림부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50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 바이오차 보급을 토양계량제로 바이오차 보급을 하겠다. 그리고 가축 분뇨를 이용해서 바이오차를 생산하겠다. 이런 두 가지 바이오차 방법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진청에서는 2024년 4월 2일에 바이오차 비료 공정 규격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 같은 해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했고 2025년도에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말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바이오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계속 바이오차 시장을 키워오고 있지만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래에 대한 발판으로 삼아서 농업 부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보자. 이게 이 토론회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5가지 저희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5가지 바이오차 사업의 문제점을 5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비료 공정 규격 측면, 보조 사업의 운영 측면, 가축부 바이오차 측면, 생산자 측면, 그리고 배출권 측면 이렇게 5가지로 나눠봤고요. 이제 비료 공정 규격에서 가장 문제가 지금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실제 이 탄소 안정도인데요. 탄소 안정도가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이제 윤석인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 탄소 안정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탄소 안정도가 지금은 이제 비료 공정 규격에는 HCV 몰비가 0.7 미만 그리고 O와 OCB율이 0.3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달성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그런 기준을 보면 퓨로어스나 IBI 그러니까 세계 바이오차 협회 이런 데는 HCB율 0.7로 돼 있고 유럽 바이오차 협회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
OC 비율 0.4 미만이어도 HC 비율은 뭐 1.1에서 1.3 사이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제적 기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비료 공정 규격을 바라본다면 이거는 그린워싱이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조금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여서 사실들 다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도 지금 그 부분 서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예민한 문제라도 서로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퓨어어스 기준 배출권 기준을 보면 바이오차를 뿌리는 총량 곱하기 유기탄소량 곱하기 이제 이게 그 탄소 안전 개수거든요. 이 탄소 안전 개수에 곱하기 12분의 44를 하면 이게 바이오차가 토양에서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는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는지의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퓨어어스는 그 바이오차 방법 자발적 감축 사업에서 가장 많은 양을 이 퓨어어스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네 군데 회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A사는 1톤을 뿌렸는데 온실가스 제거량이 1.66이었고 B사는 1톤을 뿌렸는데 온실가스 제거량이 0.658이었고 그 다음에 C사는 1톤을 뿌렸는데 0.379톤 D사는 1톤을 뿌렸는데 0.152톤 이 정도로 차이가 이렇게 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바이오차 1톤을 뿌려도 어떤 회사 거는 뭐 1.6톤의 기능을 하는 거고 어떤 회사는 0.15톤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B사 같은 경우에 문제점 수분함수율 이 A사하고 B사는 거의 그 온도의 이제 범위는 같은데 만들어지는 열분의 온도는 거의 비슷한데 차이는 수분함수율이 1.5%, 1.15%고 61%입니다. 네, 그리고 C사하고 D사는 결국은 이제 탄화 안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거의 이산화탄소 제거를 할 수 없다고 아까 윤석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실질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론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비료 공정 규격 문제인데 이 비료 공정 규격에서 염분, 그다음에 염산부동액을 탄소량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분 바이오차하고 관련이 조금 깊은데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조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이상의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게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비사업, 이건 국비사업이고 이건 도비사업인데 전남도하고 충청남도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홍보가 미비하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 제가 기대한 거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왜 탄소 중립이 필요한지 아니면 왜 바이오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바이오차를 어떻게 쓰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서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뿌리면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을 잘못하면 환수 받는다.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어라. 이런 내용들의 그런 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보통 1헥타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1헥타르가 3,000평인데 3,000평에 그 투입하는 게 20포 정도, 그러니까 35만 원 정도를 이제 보조를 해주면 바이오차 한 포가 한 17,5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35만 원 정도, 36만 4천 원인데 뭐 뿌리는 거 빼고 35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호 정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는 양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10분의 3,000평을 20%를 뿌리려고 하면 그거는 농민들한테 골고루 뿌린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더욱더 고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뿌렸을 때 농민들한테 효과가 발생해야 농민들이 그 다음에 뿌리는데 효과가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실적으로 뭐 여기 이제 관계 기관도 오고 그랬지만 정말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게 농물 낫게 되게 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오차 양하고의 그런 사업비 형평성에 따라서 그 사업량을 많이 늘리려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도 투입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바이오차를 사용해보고 생산성이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계속 바이오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 결국 보조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서 자발적으로 이 탄소 중립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그게 보조사업의 목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금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농협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 있고 농민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이 일정 부분 펀딩을 하다 보니까 농협을 통해서 이 바이오차를 판매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전에는 저희가 비료 공정 규격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바이오차를 판매했냐면 농협의 유기농자재를 등록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 괴리감이 있어서 지금 뭐 비료 공정 규격이 생겼으니까 비료 공정 규격에 맞춰서 그 제품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가짜 바이오차 논란이 되게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준을 잘 마련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보면 이제 비료 공정 규격 플러스 여기 보면 바이오차의 HC 비율이 70% 미만이었다. 이 자발적 감축 사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잘 만들어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수입 바이오차나 뭐 이런 부분은 농업부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까지 잘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기준이 되는 거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비료 공정 규격으로 이 비료 공정 규격에 그리고 비료 생산업 등록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비료 공정 규격이 HC 비율 이 부분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축분 바이오차 측면입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이제 활성화하기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문제점 아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할 수 있다, 하는데 사실대로 지금도 가장 큰 거는 우리가 가축분 바이오차는 돈분 처리, 가축분을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돈분 처리는 가스화로 하고 그 다음에 우분 처리는 바이오차나 고체 연료를 하겠다 이렇게 농식품부에서는 큰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해보니까 바이오차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우분에서 염분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염분이 많은데 이 염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데 염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30% 정도의 왕겨나 톱밥을 섞으면 결국은 일정량 그 2% 이내에 들어오기도 하고 간단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가격이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은 가축분을 바이오차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건데 가축분 말고 다른 것들이 부산물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그 가축분 바이오차에 대한 가축분 바이오차가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가 되게 좋은 소재다. 그리고 가축분이 정말로 많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만 이용한다 그러면 바이오차 시장이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기준들이 조금 더 기준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그 환경부 수생태과에서 오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가축분을 처리하려고 하면 가축분 처리법에 따라서 저희는 가축분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축분 처리법에는 지금 들어있는 거는 가스와 퇴액비, 퇴비액비, 그리고 구체연료와 그리고 점화방류 또 있나요? 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바이오차는 그 가축분 처리법 안에 바이오차가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는 하고 있는 방법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가축분의 처리법 안에 그 바이오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다른 김성규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전 정부에서 조 장관님이 이거를 이제 한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속도를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생산자하고 유통 측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생산자들이 조금 이제 할 말이 없는데요. 바이오차 가격이 실질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데도 실질적으로 바이오차 좋기는 한데 너무 비싸.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바이오차의 가격을 조금 낮추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가짜 바이오차 시장에서 결국은 그 HC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탄소 중립하고 어차피 바이오차는 탄소 중립 시장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바이오차를 하는 거는 비료를 공급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부분하고 맞춰서 비료 공정 규격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범법이죠 사실대로. 그런데 바이오차 사업을 통해서 바이오차 사업을 한다고 하고 다른 비료를 받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차 가격이 높은 거는 실질적으로 바이오차 생산 장비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해설이기 때문에 조금 비싼데 그 바이오차 생산 장비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이오차 보조금 조금 더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바이오차 생산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료 생산업 등록을 위한 전문 인증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지금 바이오차 생산에 대한 비료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등록 들어오면 현장 가보고 그냥 서류 맞게 들어오면 오케이 하는데 실제 그런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농진원이나 이런 데에서 전문 인증기관에서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증해줌으로 인해서 그냥 비료 생산업 등록만 받고 다른 데서 가져와가지고 파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 보조사업이나 국비사업 시에 좀 이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농산물 품질 관리위원회에서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보면 저희도 이제 품질관에서 오면 그 무작위로 사실대로 그 제품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제품에 있어서 문제점을 조금 실질적인 그런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축량 산정을 하기 위해서 배출권 산정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좀 실시해야 될 것 같고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예민한 문제인데요. 저희 스스로 이제 보면 제가 이거 하려고 시중에 있는 6가지 제품을 제가 가지고 이제 공인기관에 맡겨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쉽게도 진짜 한 제품 빼놓고는 다 기준에 이제 미달한 겁니다. 그런 것들 중에 다른 거는 뭐 HC 비율이나 OC 비율 이런 거는 그 비료 공정 규격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맞춘다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결국은 수분 61%, 53%, 수분 기준이 30%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53%, 55%, 57% 4개 제품이 수분 기준이 이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 자체적으로 이게 바이오차를 파는 건지 물을 파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욕을 들어보지 않으려면 정말 자정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배출권 측면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도 계속 바이오차는 탄소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탄소 안정성 제대로 맞춰야 사실대로 국가 NDC에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거든요. 탄소 안정성 맞추지 않으면 NDC에도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꼭 탄소 안정성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 부산물인데 실질적으로 이 발전소 부산물에 대한 감론을박이 많이 있는데요. IPCC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료의 추가성 부분에 있어서 이 발전소 부산물을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권 사업을 했으면 활동보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보면 저탄소 프로그램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활동보고 했다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활동보고를 통해서 얼마만큼 탄소 저감을 했는지 이런 보고가 이루어져야 더욱더 바이오차 사업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한번 책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건의사항을 한번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차 보조 사업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오늘도 바이오차 한다고 하니까 많은 업체들에서 오셨는데 바이오차 보조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업체들도 더 열심히 할 거고 가격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번째로 이제 토양 계량제 보급 사업을 보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어서 토양 계량제 지금 이제 석회하고 규산이 그 토양 계량제에 들어가 있는데 바이오차 보조 사업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국가 NDC에 반영하는 거 이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차에 대한 그런 검증 능력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번째로 바이오차 혼용효과에 대한 연구 개발 부분인데요. 바이오차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연구 개발 정도는 뜨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서 각각의 토양에 따라서 어떤 성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알려졌을 때 농민들이 그거에 따라서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바이오차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 확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바이오차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탄소 제거량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혁명 지금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23pp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결국은 산업혁명이 1800년대니까 몇백 년 안 된 사이에 1.5배 이산화탄소가 늘어났는데요. 그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석유, 석탄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기존에 석유, 석탄 쓰려고 하는 거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더욱더 중요한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빼내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빼내 오더라도 DAC나 이런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그런 기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게 그 빨아오는 그런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DAC 아니 CDR을 할 수 있는 거, 탄소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바이오차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만이 쓰는 지구가 아니고 정말 자자손손 물려줘야 하는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꼭 바이오차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